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가장 우선시 보는 게 돈의 흐름입니다. 가급적이면 더 크면 클수록 좋은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죠. 저는 그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찾고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말 한마디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 또 금방 바뀌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웃긴 게 트럼프가요, 당선되기 전에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약을 실제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진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공약 이행률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막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트럼프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있죠.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그 기대감은 항상 선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탄이 빵 터진 게 주식시장에서 큰 악재가 아니라 폭탄이 계속 째깍째깍째깍째깍 막 불꽃이 착착착 타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아. 이거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아. 이 폭탄 당장에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해요. 폭탄이 터지면 오히려 다 터졌네? 이제 뭐 거릴 게 없네? 하면서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 특히나 정부 정책 수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기존의 정부 정책 수혜를 보고 있었던 애들이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기존에 피해를 봤던 애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총선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부터 어떠한 특이점이 주식시장에 나오냐면,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가장 주된 정책적인 수혜주였던 주식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IRA잖아요. IRA 수혜로 올라갔던 2차전지, 신재생 이런 애들이 확 흔들려요. 그러면서 반대로 야 이거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트럼프가 됐을 때 실제로 굉장히 강했었던 IT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옵니다. IT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 수혜가 되는 이유는, 트럼프는 또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가장 큰 특징이 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을 되게 자율적으로 풀어줍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딱 길을 잡아줘요. 근데 공화당은 자율적으로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특징이 각 산업군들의 주가 등락률이 어떤 거는 치솟고 어떤 거는 쫙 하락하고 이게 별로 없어요. 좀 다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그 기업들이 잘하는 만큼 벌어가요. 결국 공화당 집권에 있어서의 수혜는 기업의 투자 움직임에 좀 좌우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IT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올해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또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트럼프가 된다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사실 2024년 유망산업 탑5를 포함한 이제 기본적인 저의 산업 성장주 기반한 총 풀패키지 강의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는데, 이 안에 저의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다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 정책 수혜주, 특히나 미국 대선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미국 대선이 있기 한 반년도 전부터. 그래서 미국 대선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인물이 나왔을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쭉 반년간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반기에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의 방향성을 잡고 막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업의 투자 움직임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서 좀 더 지지율이 극명히 딱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인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인물 중심으로 한 정책 수혜주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때 바이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은 기존의 IRA 수혜주를 다시 보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 신재생 이쪽 분야,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 관련돼서 수혜 기업들.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누가 될까? 역시나 좀 IT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반대 진영인 IRA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물론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의 이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어느 분야가 유망한 투자처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메인 기준으로 삼는 게 돈의 흐름이에요. 사실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정말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을 찾아서 그 길목에 투자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목을 선점했다라는 이유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통해 탑재를 했기에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가장 우선시 보는 게 돈의 흐름입니다. 근데요, 돈의 흐름을 볼 때 첫째, 이 정도의 돈의 흐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의 돈의 흐름을 볼 것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더 크면 클수록 좋은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좀 글로벌로 좀 더 높게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봐야 하는데, 자, 그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가 대표적으로 누구냐? 각 국가의 정부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 공부를 이론서로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 말이 뭐냐면 정부가 이쪽으로 향하라, 돈의 흐름 이쪽으로 쏟아부으세요, 내가 이쪽 밀어줄게요, 다만 나는 이쪽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규제하고 막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요소 싹 빼고 내가 진짜 돈을 벌려면 몰아주는 곳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막고 억지하고 보지 말라고 가시덤불 척척척척 치는 곳에 내가 막 억지로 가가지고 농사해보겠다고 막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단단하게 막 평지 깔아주고 거기에 막 비료 깔아주고 막 햇빛 쨍쨍하게 쬐어주고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게 좋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저는 그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찾고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놀이터를 찾을 때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상반기에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둘 다 잡는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시속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갑자기 지지율이 좀 높아진다면 바이든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럼프 쪽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또 트럼프가 뭔가를 해요. 그럼 또 트럼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바이든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트럼프 관련 수혜주 오르고 바이든 관련 수혜주 내려오고, 이런 구조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심플하게 내려간 거 사고 올라간 거 팔고 왔다 갔다
이런 시속 게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게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요게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쪽을 좀 더 특화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속 게임이 펼쳐지는데 중간에 있는 것도 있을 건데 분명 아니 바이든, 트럼프 둘 다 물론 각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좀 더 안전빵이겠다. 물론 이게 바이든의 정부 정책 수혜로 이미 어느 정도 수혜 반열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크진 않겠지만 반대로 누가 됐건 간에 유망한 산업이자 돈의 흐름이 몰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을 높인다는 생각보다 승률, 확률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교집합 부분이 안전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교집합이 뭐냐?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결국 지금 미국 대선 시즌을 앞두고 둘 다 밀어붙여야 하는 건 심플해요.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결국 투표는 미국 국민들이 해요. 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대통령 뽑아줍니까? 다 미국 국민들이 뽑아줘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뭘 원하냐? 가장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는 둘 다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가장 큰 건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물가 좀 잡아라. 그러면서 좀 금리 좀 인하를 좀 해라. 그러면서 좀 경기 좀 더 살리고 먹고 살기 좀 힘들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와 동시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라고 봐요. 물론 바이든은 이 분야를 좀 더 친환경 신재생 분야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반도체 2차 전지도 하려고 하지만요. 하지만 트럼프는 인프라를 한다 해도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반도체 이런 큰 IT 기반한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중국을 최대한 눌러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조금 막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많이 컸잖아요. 물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막 압박하면서 중국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다 설문을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여전히 중국을 누르고 탈중국을 해라 라는 민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권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그 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은 맞았다. 그래서 결국 그 탈중국,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 이러한 정책적인 기준이 유지될 수 있으니 그럼 그런 흐름에 따른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누가 될까?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리쇼어링 정책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리쇼어링 정책, 결국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쫙 빼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일자리도 창출돼요. 일자리 창출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써요. 그러면 경제도 살아요. 그래서 중국도 압박하면서 미국의 경제도 살릴 수 있을 만한 카드는 결국 리쇼어링, 공급망 재편이라는 카드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는 확실히 누가 되던 간에 공통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망 재편 관련된 수혜주들이 작년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다만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온다면 올라갔던 애들도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한번 노려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큰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제가 옹달책방 나왔을 때 AI를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AI를 작년에 정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AI를 많이 보고 좀 강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작년 초에 챗GPT가 나왔을 때 그거를 실제로 보고 써보고 그 분야를 공부를 해봤는데
야, 이건 더 이상 AI가 단순 기대감, 뭐 거품,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메가 트렌드이자 구조적 성장을 띨 수 있을 만한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AI라는 산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올해에도 AI는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유망한 산업이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I가 너무 광범위해요. 왜? AI가 접목되는 분야가 진짜 거의 전 산업군에 다 접목이 될 정도로 AI를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AI 활용처도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각각의 AI를 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는 분야도 또 다방면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1등이고 누가 짱이고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진짜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보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 흐름은 올해에도 더 강해질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제가 솔직히 작년에 챗GPT 열풍이 있기 전에 재작년부터 AI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로봇이 구조적인 성장을 띈다라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 로봇이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AI가 같이 가져야 되니까 AI에 있어서 차기 기회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도 로봇 공부와 함께 갔는데, AI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런 세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웃기게 그 제가 생각했던 5년 뒤, 10년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봤던 그 상상이 불과 작년에 다 나왔더라고요. 야, 변화 너무 빨라요. 제가 충격을 먹고 AI 관련된 뭐 산업 전시회라든지 뭐 관련 컨퍼런스, 뭐 모임 이런 것들을 정말 부지런히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벌써 또 이런 발전이? 또 이런 발전? 야,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 어마무시하구나. AI가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인간의 속도를 이미 능가했구나.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하는 양보다 얘네는 이미 더 앞서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과 그만큼 수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를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알기 어려운데 공부를 안 하면 더 모르겠죠. 자, 투자의 기회는 현 시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기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를 알면 알수록, 쓰면 쓸수록 이것 봐라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도 할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할 거예요. 그만큼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를 어려워하고 정말 몰라하고 안 써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 웅달책방 구독자님들만큼이라도 한 번쯤은 써보고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며 그 안에서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좀 바라보고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럼 AI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산업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크게 봤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죠. AI를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하드웨어 분야, 우린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빅데이터를 빠르게 학습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에 첫 번째 클라우드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써보며 뭐며 하며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면 안 되죠. 고성능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칩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극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수의 기업들이 숨어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잘 해요. 왜? 반도체 잘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거면은 AI 분야 중에서도 이 하드웨어 쪽을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AI 반도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 반도체. AI 반도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더 작게, 효율은 더 크게,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량은 더 작게,
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AI가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챗GPT를 쓰는 것처럼 범용화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AI는 인공지능 뇌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의 뇌를 대체한다. 그러면 그 뇌가 아인슈타인의 뇌인 거죠. 뇌가 너무 좋아. 와, 이것도 알아? 모르는 게 없네. 완전 만물박사네. 그게 이제 약간 챗GPT를 쓰기 위한 뇌. 이거는 범용적으로 가장 좋은 반도체 칩을 많이 넣어서 그 뇌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용적인 반도체 칩이 뭐가 많이 필요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GPU였죠.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고 막 가장 이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게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였고, 그리고 그 GPU랑 같이 가는 메모리 반도체 칩이 HBM이기 때문에 HBM을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드는 하이닉스 주가가 작년 한 해에만 거의 또 80% 가까이 올라갔던 것이었고, 근데 AI가 이 범용적인 것만 필요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글, 애플,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한다고 해요. 온디바이스 AI가 뭡니까?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막 그렇게 고차원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평상시에 쓰는 거 나만 잘 알면 돼. 내 진짜 찐친처럼 모르는 게 없고 나만 잘 알면 돼. 왜? 챗GPT를 써봤더니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 답변을 안 해주고 되게 범용적인 답변을 해주는 거야. 뭐 별로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스케줄 알려주고, 내가 통화하는 내역 정리해주고, 내가 하는 것 그냥 딱 나만의 비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아인슈타인처럼 큰 뇌 필요 없어. 나한테만 특화되면 돼. 내가 이 분야에 쓰는 용도로만 특화되면 돼. 그게 바로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NPU거든요. NPU. 그래서 GPU, HBM, NPU 이 세 가지의 반도체 칩이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하드웨어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그 안에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물론 찾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사실 작년 한 해 HBM 관련주를 면밀하게 좀 찾아보고 그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많이 올랐죠. 그 외에 뭐 HPSP 이런 것도 공부했는데도 많이 올랐고 정말 대다수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 게 작년의 HBM 시장보다도 올해 HBM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AI의 변화 트렌드를 빠르게 가지를 못해서 하이닉스한테 좀 밀리고 있어요. HBM 분야 이미 시장의 과점을 하이닉스가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하이닉스한테 쫓겨가고 있는 입장이 삼성전자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작정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이제 HBM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작년 생산 캐파 대비 올해 생산 캐파를 3배 이상 늘린다라고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올해에도 이 HBM 분야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 움직임, 제가 뭐라 그랬죠? 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에 따라 그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알아봤을 때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분야로 강력하게 투자할 때 있어서 누가 수혜를 받을까? 누가 그 돈을 따올 것인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작년에 이미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올해에도 그만큼 또 오를까는 싶어요. 상대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언제?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좀 그나마 주가가 싸졌을 때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나 올 한 해 HBM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도 많아요. 특히 상반기 쪽으로 3월에는 HBM3E, 그러니까 HBM이라는 반도체 칩 중에서도 가장 최신화된, 가장 최첨단 반도체 칩이 본격적인 양산이 되는
이 시기가 3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쯤에는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게 또 출시가 됐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안에 탑재되는 HBM의 수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모델에 탑재됐던 것보다 새로운 모델에 탑재된 HBM의 물량이 많아지고 그럼에 맞춰서 최신 HBM 반도체 칩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전히 이쪽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